안녕하세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질문지 작성법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 작성법은 우리가 직접 시험 문제에서 질문지를 작성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그 외에 필답형 문제에도 출제가 되니까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질문지라는 걸 작성을 할 때 순서를 먼저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연구 목적과 질문지를 어디까지 적용을 할 건지 그걸 검토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질문지를 작성할 때 그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첫 단계에서는 이런 걸 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른 질문 항목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질문 항목별로 질문을 어떤 식으로 물어볼지, 뭐 예를 들어서 개방형으로 물어볼지, 행렬식으로 물어볼지, 폐쇄형 질문으로 물어볼지 이런 유형이나 방법을 설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 어구 구성 및 순서를 결정합니다. 이 질문은 첫 번째에다가 좀 놓을까? 아니면 좀 후반부에 놓을까? 민감한 질문이니까 좀 나중에 물어볼까? 이런 식으로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단계에서는 사전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구성한 질문이 내가 좀 예상한 대로 잘 나오나 혹은 사람들이 모른다거나 좀 유독 질문을 많이 하는 이거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죠?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묻는 문항들이 있나? 그런 걸 검사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질문지를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개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지를 확정 짓고 인쇄하고 그걸 바탕으로 본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지의 작성 과정은 이렇게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 이외에 질문지의 작성 과정을 작성하시오, 뭐 질문지의 작성 과정 중에 잘못된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순서로 질문지를 작성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 좀 짚고 가고 싶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질문지는 과연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찬반형 질문 이렇게 총 8가지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질문의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흔히 많이 사용하는 건 뭐 개방형 질문이나 폐쇄형 질문 아니면은 뭐 행렬식 질문이나 평정식 질문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개념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개방형 질문을 먼저 볼게요. 개방형 질문이라는 건 내가 응답을 하는 그 응답의 범주가 개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 내가 첫 번째 일본, 두 번째 중국 이런 식으로 보기가 정해지면 그 범주 안에서만 선택을 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귀하가 가장 여행을 희망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귀하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응답자에 따라서 자유롭게 응답을 할 수가 있겠죠. 뭐 혹은 없다 라고 응답을 하거나 혹은 뭐 부모님이다 아니면 뭐 선생님이다 이렇게 응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그 응답의 범주가 없이 개방되어 있다라고 해서 개방형 질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방형 질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장점은 복합적인 질문에 유리해요. 좀 복합적으로 물어본다거나 좀 세세하게 물어본다거나 그럴 때는 이 응답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좀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유리하고요. 응답 유형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수정하는 즉 본조사를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프리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프리테스트 과정에서 응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응답을 하는구나. 그럼 본조사에 들어갈 때는 좀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겠다 하는 등의 사전 지식이 부족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응답에 제한이 없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의 응답 유형 결정을 도와준다는 것은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응답이 제일 많이 나왔는지 그것들을 폐쇄형 질문에 1번, 2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기타로 묶는다든지 해서 우리가 질문지를 좀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방형 질문은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점은 응답 분류와 코딩이 어렵습니다. 자, 코딩이라는 건 어떤 응답을 컴퓨터에 입력하거나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나 기호 등으로 변형을 하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관식으로 답변이 돼 있으면 이 응답을 어느 쪽에 우리가 속한다고 해야 할까? 그리고 이걸 코딩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많이 어렵죠. 폐쇄형에 비해서. 그리고 응답자가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있어야 돼요. 이 질문 자체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혹은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글씨를 스스로 쓸 수 있는 정도. 내가 답하고자 하는 걸 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교육 수준을 요구를 하죠. 그리고 폐쇄형 질문에 비해 응답률이 좀 낮은 편이고요. 폐쇄형 질문은 오지선다 이런 것처럼 번호가 적혀 있는 걸 체크하는 형식이다 보니 비교적 노력이 좀 덜 들어가서 그런 응답률이 좀 높지만 그것에 비해 이렇게 개방형 질문, 주관식 질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좀 응답률이 그거에 비해서 낮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 설문지 완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결과가 좀 이상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좀 내가 예상한 것과 좀 많이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에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계속 개방형 질문의 장점, 단점 이런 걸 얘기하면서 폐쇄형 질문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폐쇄형 질문은 그럼 무엇일까? 살펴보면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 미혼, 나, 배우자 있음, 다, 사별, 라, 이혼 이런 식으로 내가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범주 안에서 배우자 있음, 혹은 뭐 이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면 귀하의 주택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가, 자기 집,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그 다음에 무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는 개방되어 있지 않고 딱 이 정해진 제시된 것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폐쇄형 질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통 흔히 이제 출제되는 문제는 뭐 개방형 질문에 비해 폐쇄형 질문의 단점 몇 가지를 쓰시오 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예시를 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잘못된 것을 좀 수정하시오. 이러이러하게 좀 바꾸고 싶다면 여기 외에 좀 다른 응답을 더 얻고 싶다면 어떻게 수정하면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개방형 질문이란 건 무엇인지 폐쇄형 질문이라는 건 무엇인지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폐쇄형 질문의 장점과 단점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요거 외우실 때 개방형이랑 같이 묶어서 가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방형 질문의 장점이 폐쇄형 질문의 단점이 되고요. 개방형 질문의 단점이 폐쇄형 질문의 장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쇄형 질문의 장점을 보면 이거 개방형 질문의 단점이었죠. 자료의 기록 및 코딩이 용이하다. 개방형은 좀 어려웠지만 이 폐쇄형 질문은 코딩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응답 관련 오류가 적고요. 사적인 질문이나 응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사적인 걸 개방형으로 물어보게 된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어떤 상황을 공유하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용이하고요. 조사자의 편견 개입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점은 응답자의 모든 어떤 자세한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보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의견을 반영을 하기에는 비교적 어렵고요. 질문의 순서 변경 시 응답 내용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런 어떤
좀 민감한 질문을 위쪽에다가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 문항의 순서를 좀 바꾼다든지 하는 것에 있어서 응답 내용이 변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응답 범주의 획일화로 편향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응답 범주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사자가 적절한 응답지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어떤 응답이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더 개방형 질문으로 물어볼 때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찬반형 질문은 무엇일까요? 찬반형 질문은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 예, 아니요. 이런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진 응답이 예 또는 아니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분형으로 나뉘어진 것을 찬반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귀하는 주 5일 근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귀하는 흡연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두 가지로만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로만 나뉘어 있는 걸 찬반형 질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항 선택식 질문인데요. 다항, 여러 개를 선택이 가능한 질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하가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이 중에서 3개만 고르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응답을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고를 수 있도록 묻는 것이 다항 선택식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응답자가 응답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응답 범주를 포함해야 하고요. 서로 겹치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타라는 걸 추가를 해서 여기에 없는 내가 다른 어떤 과목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 응답할 수 있게끔 이런 기타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서로 좀 겹치는 것이 없게끔 좀 잘 구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서열식 질문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 서열, 즉 어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더 높다 하는 그런 서열을 나타내는 질문이고요. 내가 방금 전에 있던 요 다항 선택식 질문은 그 순서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런 과목을 3가지를 선택하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서열식 질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처럼 순서까지 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는 수학이 제일 좋아. 그럼 여기에 수학. 그 다음에는 영어가 좋아. 영어.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난 미술이 좋아. 미술.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건 수학이고 그 다음에 좀 3번째로 그나마 좀 이 셋 중에 가장 순위가 떨어지는 건 미술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얘는 그런 것들이 파악이 어려운 거죠. 다항 선택식 질문은. 그래서 다항 선택식 질문과 서열식 질문의 가장 이제 좀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여러 개를 고를 수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서열식 질문은 순서까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평정식 질문인데요. 보통 연구를 하시는 분들, 논문을 쓰거나 어떤 측정을 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평정식 질문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나타낸다든지 그런 걸 측정할 때 평정식 질문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범주를 줍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중간을 기준으로 서로 일정한 간격을 띄우게끔 이렇게 질문지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혹은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이렇게 어떤 선상에 놓고 측정할 수 있게끔 하는 걸 평정식 질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 평정식 질문에도 좀 종류가 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 마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혹은 점수 자체로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점수로 1, 2, 3, 4, 5 또는 도표식으로 주어지고 이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평정식 질문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더 자세한 것은 이후 강의에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엔 행렬식 질문이에요.
행렬식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봤던 그 평정식 질문의 형태를 좀 이렇게 표 형태로 나타내서 응답하기 좀 편하게, 그리고 질문지를 좀 함축적으로 포함시키는, 축소시키는 그런 질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 질문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 응답의 범주가 동일하다면,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동일하다면 이렇게 표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것이 응답자도 보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하는 것도 조금 더 잘 응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행렬식 질문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장점은 어떤 설문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일련의 방금 전과 같은 독립적인 문항보다 응답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응답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비교를 하기가 좀 쉬워요. 아, 이거는 매우 만족인데 이거는 좀 불만족에 가깝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비교성을 좀 증가시켜 준다는 게 장점입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문항을 행렬식 질문에 맞게 억지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행렬식으로 맞출 필요는 없는데 뭐 좀 끼워 맞춘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응답자가 불성실한 응답 경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 좀 이거 응답하는 거 그냥 빨리빨리 하고 싶어. 다 매우 만족. 이런 식으로 쭉 똑같은 걸 응답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들에게 특정한 응답 세트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좀 이쪽에 좀 치우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치우치게끔 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하고 가면 좋고요. 행렬식 질문의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라는 그런 기출문제는 아직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가 이 문항들을 좀 더 축소시켜서 하나하나로 보지 않고 독립된 문항으로 보지 않고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도 구성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신다면 설문지를 작성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을 할 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행렬식 질문의 형태도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과형 질문인데요. 요거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걸 내가 실제로 문항을 작성할 때 이걸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대체로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여과형 질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필터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귀하의 현재 흡연 상태는 무엇입니까? 에서 만약 나는 흡연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몇 개비 정도 흡연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응답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흡연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서 흡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굳이 응답하지 않아도 될 문항을 건너뛰고 이런 사람들도 같이 응답할 수 있는 그 문항으로 길을 제시해 주는 걸 여과형 질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흡연하지 않는다면 질문 3번부터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흡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과형 질문입니다.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좀 종종 출제되니까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여과형 질문 형태로 물어봐야지 하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지를 작성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좀 어떤 부분들을 참고하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질문 항목 배열 시 유의사항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 내용 및 응답 범주 작성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볼게요. 질문의 항목을 배열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하냐면 처음에는 깔때기 흐름에 따라 질문을 배열해야 돼요. 깔때기 흐름이란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대중적인 것들부터 점점 세밀하게 주제를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귀하는 어떤 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습니까? 귀하는 그럼 이 환경 보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좁혀나가는 거예요. 그게 깔때기 흐름에 따라 질문을 배열하는 거고요. 그리고 답변이 용이한 질문은 질문지의 전반부에
민감한 내용은 후반부에 배치를 해줍니다. 답변하기 쉬운 것들을 먼저 하게 되면 답변이 조금 어려워져도 다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민감한 내용을 전반부에 넣게 되면 아예 응답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의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용이한 질문은 전반부에, 민감한 내용은 후반부에 배치를 해주는 게 좋고, 민감한 내용이라 함은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좀 민감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입부 질문을 사용해서 친밀감을 형성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입부 질문은 뭐 이런 거죠. 아주 라이트한 가벼운 질문. 그래서 지금 어떤 질문이 나오겠구나, 이후에는 어떤 것들을 물어보겠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게 친밀감을 형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사한 질문 항목들은 주제별로 모아서 배열을 해줘서 응답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어떤 그 개념적인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게, 이걸 물어보는구나, 여기서는 이런 개념들을 물어보겠네 하는 걸 좀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요. 여과 질문을 적절하게 배열해서 더 이상 응답자와 관련 없는 질문을 배제해 줍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흡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굳이 하루에 뭐 담배를 얼만큼 피우십니까? 담배의 시작 연령은 언제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과의 질문을 좀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배열해서 응답자로 하여금 좀 더 편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응답에 대한 신뢰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편향적 응답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을 삽입을 해줘서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네, 이 사람이 좀 제대로 응답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좀 대충 했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질문을 삽입해 주는 게 좋고요. 질문 문항의 길이는 너무 길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물어봐야 할 것들을 제대로 물어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짧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길이는 적당하게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항목이 일관성이 있도록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을 해줍니다. 갑자기 A를 물어보고 있다가 B를 물어봤다 다시 또 A를 물어봤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혹은 너무 딥한 걸 물어봤다가 라이트한 거 물어봤다가 또다시 더 딥한 걸 물어봤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깔때기 형식으로 좀 일관성 있게 질문이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문 항목을 배열할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의해야 한다라는 걸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내용이나 응답 범주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먼저는 포괄성과 상호 배제성입니다. 이건 기출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포괄성이라는 건 뭐냐면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범주를 다 포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귀하의 월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100만 원 이상부터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그리고 쭉 가다가 400만 원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만약에 수입이 없거나 혹은 100만 원보다 이하인 사람들은 여기에 응답을 할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응답의 범주를 포괄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럼 얘를 수정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상태는 포괄성의 위배가 되는데, 만약에 수정을 하려고 한다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아니라 200만 원 미만 이라고만 작성을 해도 되고요. 또는 만약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한다면 여기 앞에다가 범주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미만이라는 어떤 하나의 범주를 추가를 해줘서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상호 배제성인데요. 상호 배제성이라는 것은 응답 범주끼리 서로 겹치지 않는 걸 의미해요. 자, 보시면 귀하의 월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 미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200에서 300, 300에서 400, 400만 원 이상, 이렇게
응답의 범주를 구성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나의 월 평균 수입은 300만 원인데 그러면 다를 응답을 해야 할지 라를 응답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상 또는 미만이라는 걸 입력을 해주거나 또는 100만 원부터 199만 원, 200만 원부터 299만 원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수정 전엔 이렇다면 상호 배제성에 위배되지 않게끔 수정을 하면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귀하가 땡땡땡 화장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한다. 판매사원의 권유로 사용한다. 다른 브랜드의 가격이 비싸서 사용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품이어서 사용한다. 기타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번과 다번이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하게 얘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것과 다른 브랜드는 가격이 비싸서 사용한다는 게 결국에 의미하는 바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게 변형을 해주는 게 좋죠. 다른 브랜드보다 품질이 좋아서 사용한다 라든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보다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어서 산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변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범주가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응답 범주의 상호 배제성의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단순성인데요. 하나의 질문에는 하나의 개념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 단순성이에요. 즉, 다시 말해 귀하는 현재 급여와 생활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급여에는 만족하지만 너무 바빠서 생활 수준에는 만족하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급여와 생활 수준이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문항에는 하나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지금 두 개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걸 따로따로 나눠서 현재 급여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문항 하나, 현재 생활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문항 하나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가지를 묻지 않고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개념만 묻는 것을 단순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선순위 배정은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질문을 향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문항 자체가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그게 뭐냐고 묻고 있어요. 근데 해당 사항에 체크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할 거야. 혹은 이거 다 필요하지 라고 응답을 하면 내가 알고자 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작 내가 알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닌데 뭐부터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은 건데 이렇게 좀 우선적으로 알고 싶은 걸 질문을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마지막 3순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응답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개념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배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 배정은 이전에 있던 문항과는 다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우선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지 이전에 있던 것처럼 상호 배타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문항에 해당이 되지만 얘네는 좀 그것과는 다르다. 이런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요런 것들을 좀 참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가치 중립성, 균형성은 뭐냐면 어떤 질문자가 문항 자체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지 말고 중립적으로 질문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땡땡땡 화장품의 가격은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건 이 질문하는 사람이 싸다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다는 거죠. 땡땡땡 화장품의 가격은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좀 중립적으로 물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의 예제를 통해서 또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공개채용시험 시에 남성의 경우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편향적인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남성의 경우 부정적인 견해가 많구나. 그럼 나도 남자니까 부정적인 쪽에 응답을 할까?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아예 삭제를 하고 귀하는 공공기관 공개채용시험 시에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중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런 균형성을 유지한 그런 가치 중립성을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항 자체에서 그렇게 문항 자체에서 좀 의도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문항은 땡땡땡 화장품의 가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중립적으로 물어봤다고 해도 범주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싸다라는 범주가 아예 없어요. 보통이다, 약간 싸다, 다소 싸다, 매우 싸다. 그러면 이것도 한쪽으로 치우쳐진 어떤 그런 응답의 범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매우 싸다, 다소 싸다, 그 다음에 다소 비싸다, 매우 비싸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거나 혹은 그 가운데에다가 보통이다를 넣고 양 옆에 균등하게 배치를 해주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가치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우리가 질문지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명확성인데요. 내가 묻고자 하는 개념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뚜렷하게 나타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의 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게 나의 이 신체에 있는 배인지 아니면 운송수단으로서의 배인지 또는 과일로서의 배인지 이걸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하의 신체 부위 중 귀하의 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좀 더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호하게 묻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마리화나를 소지한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좀 젊은 사람들은 마리화나라는 게 대마초라는 걸 알고 있긴 하지만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나 혹은 이러한 것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신 접할 기회가 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마리화나라고 하면 이 마리화나가 뭘 말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내가 타겟으로 하는 그 응답자들이 알기 쉬운, 그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런 쉬운 단어로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할 경우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른들이 사용할 법한 그런 어려운 단어를 쓰면 어린아이들이 질문 자체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대상자에 맞게끔 가능한 쉬운 단어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간결성이에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 문항 자체만 봐도 너무 읽기 힘들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어떤 걸 물어보고 싶은지 최대한 간결하게 딱 정리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예제는 국방부는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한 이러이러한 걸 검토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를 포함해서 이러이러한 걸 통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귀하는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결국에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귀하는 군복무제에 대해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를 물어보고 싶은 건데 이 사족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전에 어떤 좀 보조하는 도구로서 내용을 요즘에 대한 그런 그 정부가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따로 떼놓는 것은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문항 자체에 이렇게 넣는 경우에는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뭘 물어보고 싶은 거지? 왜 이렇게 너무 길게 물어봤지? 그래서 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게 귀하는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질문지 작성 순서라든지 아니면 질문 문항의 형태라든지 그리고 각각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질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척도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어떤 연구 안에서 우리가 질문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어느 순서에 속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건데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작업형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필답형 문제라든지 여기에서 출제가 좀 종종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지 작성법이 가장 좀 분량이 적다고 이렇게 뒤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꼭 잡아서 좀 더 통과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